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국가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가 있고,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또 발행하는 지역 화폐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 소모적인 논쟁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 지역 화폐를 두고 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지역 화폐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지 등등 지역 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브라질로 한 번 더 날아가 볼 텐데요. 오늘은 브라질 국민들의 소비 형태의 특징, 그리고 브라질의 대표적인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1월 17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브라질의 이야기거리가 생각보다 참 많아서 한 번 더 좀 멀지만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은 코리안이라고 하고, 네. 브라질은 브라질리언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예. 브라질 사람들은 보통 뭐돈 벌면 뭘 좀 하고 싶어요? 뭘 제일 좋아해요? 아, 예. 이게 또 저도 처음 봤었을 땐 충격 아닌 충격이었는데요. 예. 근데 좀 더 그들을 이해해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인 것도 있고요. 타고난 낙천적인 기질도 있는데 저축을 거의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현지 그 교민분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예. 그 브라질은 역시 월급 제도가 아니라 주급 제도를 주로 한대요. 오. 예. 예. 근데 월급을 안 하고 주급을 하는 게 미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급이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월급을 줘버리면 그 월급을 다 쓸 때까지 안 온대요, 회사를. 정말 낙천적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급을 줘야 주급 떨어지면 또 나오고, 주급은 또 그렇게 크지 않으니 뭐 월급 주급 받으면 그 다음 날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며칠 지난 뒤엔 또 나오니, 그러니 주급 제도가 그래서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소비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기세요. 체면 중시하고. 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고요, 저축은 떨어지는데. 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브라질은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런 나라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뒤숭숭하고요, 환율이 뒤숭숭해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네. 브라질 화폐 단위는 헤알이라 부르는데 예. 헤알이 40% 가까이 급락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40%가 급락했다고 하면 아마 한국은행에 민원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날 겁니다. 1,100원 하다가 40%가 됐으면 1,500원, 1,600원 한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환율로. 예. 바로 이런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가도 급등락하겠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비싸질 테니까. 네. 예. 자, 그러니 어느 날 주급을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그러네. 못 사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예. 그리고 이런 적들이 3, 4년마다 거의 무슨 경기 주기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 브라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저축해 봤자 이게 휴지 조각이 되더라. 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공고하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어떤 기간에는 받자마자 그걸로 생필품을 다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래가 없고 너무 흥청망청이고 절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성찰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안 오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력 산업군이 우리처럼 제조가 중심이 돼서 앞에와 뒤가 이게 다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섹터는 좀 덜한 거죠.
말 알겠어요. 그대로 여기는 아직까지 주력 중에 하나가 농업이거든요. 그건 아침 9시에 밭 갈러 가든 9시 반에 가든 큰 차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루에 밭을 2시간씩 더 갈아도 수확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농업은 시간의 미학이거든요. 예. 그러니 내가 지금 이걸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갑자기 6개월 걸릴 수확 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력 산업군의 특수성이 우리처럼 최첨단 분야, 예. 옆에 있는 반도체 기업보다 우리가 나노 공정을 더 먼저 해야 그 시장을 다 장악하지 이런 구조가 아닌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월급 받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제조 라인에서 한 명이 출근을 안 하면 네, 그 제조 라인 전체가 그렇죠. 잠시 대기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람 다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러면 브라질 국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또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저축률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브라질도 농업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요. 농업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나 농기계 이런 것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슬슬 그 노동 의존적인 산업 구조가 많이 탈피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 제조 육성하자, 첨단 산업 육성하자 하고 이러고 있고요. 실제 비행기도 만듭니다. OEM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그 산업들을 하나씩 이제 런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 자동화가 도입되니까 좀 불필요해진 근로자. 이런 분들이 슬슬 회사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소비했던 방식은 오늘 월급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문제겠어요? 자신의 노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맥락을 비집고 들어가서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감옥 가신 룰라 대통령. 공약이 뭐였는데요? 공약이 연금이죠. 복지고요. 갑자기 주겠습니다. 줘야죠. 우리도 국민연금 도입할 때 그랬죠. 일단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했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반발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아니 내 월급에서 뭘 띄워가지고 왜 노후에 그걸 준다고 하냐. 주는지도 못 믿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가 자식들이 노후를 좀 보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발이 많았는데 우리는 강제 국민연금을 했죠. 그런데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사회복지 제도를 훨씬 확충했고 연금을 더 지급을 이제 훨씬 더 늘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브라질 1년 국가 예산의 40%가 복지 예산이에요. 이건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도 중요하죠. 복지가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복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뭔가 다음 먹거리를 찾기 위한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걸 찾는데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뭐 R&D나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또 복지 예산도 자꾸 확충되고 그러는 건데 이거 할 돈마저도 지금 부족해진 거예요. 나눠주면 끝나니까 주기로 한 돈은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연금 개혁하겠다. 이게 이제 깃발인 거예요. 더 내시거나 덜 받으시거나.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뒤로 미뤘고요. 좀 나이 더 드셔야 드립니다. 맞습니다. 남성이 65세로 저희가 기억하고 여성은 60세. 이때부터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금액도 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예산도 대거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제 소견으로는 요즘 중남미 쪽에 들려오는 여러 레터들이나 소식을 들어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제 소득 수준이 낮아진 계층이 훨씬 더 늘어버려서 개혁하기 어려운 시기구나.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고민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안 주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주기 시작하게 되네요. 항상 형편 대비. 그럼 어딘가에서 말씀대로 다른 걸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가 뭐 농사가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좋은 기업들이 많거나 뭐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은 어떤 회사가 좀 돈을 잘 벌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돈 잘 번다면
브라질은 어떤 게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도 뭐 재계서열 뭐 10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의 10대 기업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은 국영 기업이고요. 예. 반은 금융회사인데요. 음. 네. 근데 이 금융회사는 대대손손 유럽계 사람들이 와서 차려놓고 운영하는 그 금융회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는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긴 백인 비중이 훨씬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은 브라질에 과연 어떤 서민 그 경기에 네. 얼마나 기여할까 솔직히 좀 저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대주주야 그렇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이 운영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브라질 사람들이 운영하죠. 그런데 이제 역시 그 금융이라는 건 대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돈을 투자한 예. 그 사람들의 그 입김에 따라서 많이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럽계 그 중남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들이 중남미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기야 은행이 좀 손해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망해가는 기업에도 또 돈 좀 넣고 그렇게 해야 경제는 돌아가는데 은행 주주들은 불안하게 하지만 예. 그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죠. 예.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기도 하고 가끔 그래서 더 큰 손해 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건 중남미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어떤 현상인데요. 예. 중남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뭐 브라질 은행뿐만 아니라 다 유럽계 은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전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아무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도 명동에 그 달러 아주머니다라는 암달러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깜비오라고들 불러요. 원래 저쪽 베네수엘라나 이런 쪽에서는 환전소를 예. 이분들을 통해서 환전을 해요. 그게 훨씬 더 싸요. 그 수수료가. 예. 그래서 환전하러 은행에 가면 손가락질하죠. 저런 바보가 있나? 네가 무슨 기업이니? 큰 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길 가야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민들이 아예 이런 금융권과 이제 동떨어진 금융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이 민생에는 크게 기여 못하고 네. 국영 기업이나 큰 기업들의 계좌는 관리해주는 뭐 이렇게 괴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뭘 좀 창업을 한다든가 뭘 좀 해보려고 할 때는 참 디딤돌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런 그 은행들이 일단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업의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영 채광 회사, 예. 국영 뭐 도로나 SOC 관련한 회사, 국영 전력 회사 뭐 이런 예. 회사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국영 회사들의 경쟁력이라는 게 뭐 모든 나라에서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브라질도 사실 많은 고민거리죠. 예.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지금 연금 개혁도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복지 지출은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는데 그럼 돈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영기업의 많은 자산과 국영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에 브라질 정부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영 기업들은 제조업체들이라고 그랬죠, 주로. 네. 그리고 주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한동안 뭐 자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치를 내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자원 외교니 자원 확보니 해서요. 예. 근데 그때 성과를 사실 좀 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부정부패까지 좀 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제조업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은 네. 누군가가 그 나라의 그 원자재 지하 자원을 공급하지 않는 순간 모든 건 안 돌아가죠. 멈춰버려요. 예. 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도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희소금속 중에 일부가 중국이 전 희토류 중에서요. 예. 전 세계 90%를 거기서 공급하는 그런 희소금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사 하나 때문에 공장 안 돌아가는 그런 금속.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알래스카나 어디에서 그거 캘 수 있는 데 있는지 찾아봐라. 그거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어차피 제조를 해야 될 국가들은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네. 중국 기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중국 정부라고 해야겠네요. 중국이 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을.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이 이런 국가 자산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앞으로도 제조 강국일 거고 네. 내부에서도 더더욱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보다 더 좋을 때 어디냐? 아예 예. 채광권을 사오거나 채광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형국입니다. 중국도 이번 그 기회가 또 새로운 뭐 자기들 영역을 키워가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는 거군요. 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제1의 무역 교역국이 중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브라질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학습을 해둔 어떤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현지 누군가를 상대할 때는 그쪽 현지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미 중국은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여러 국영 자산들 매각했었을 때 그걸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고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서 돈 구해서 복지 예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당장. 뭔가 새로운 산업 개발도 해보고. 예, 이쪽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농사지을 벽지를 파는 건데, 네, 밥해 먹는 건데 그걸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참 몇 가지는 저도 이제 여러 리포트를 보면서 매물이 얼마에 나왔는지 이제 봤거든요. 국영 기업들. 예. 근데 뭐 금액이 뭐 5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기야 근데 뭐 덥석 집어서 경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외국인이 쉽진 들어가서. 않죠. 예. 하지만 좀 아깝긴 하다. 네. 우리도 어차피 필요한 것들인데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브라질 걱정이네요. 이게 자원만 좀 많지 제조업도 잘 안 되고 국민들은 자꾸 이제 돈 달라고 하고 이거 어떡하죠? 이제 제가 현지에서 예. 브라질의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분들이 너무 낙천적이라서 아무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잘 걱정을 안 하세요. 브라질인들이 예,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물가가 막 3-4배 뛰었다. 예. 아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뭐 저 아르헨티나는 10배 뛰었는데요, 뭐 이런 거. 남미의 다른 더 문제 심각한 다른 나라들. 예. 그리고 우리는 원래 간간히 3-4배씩 뛰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뛰지 않아요? 물가가 그렇게 뛰면 뭔가 나는 이 돈을 어디다 묻어놔야 되겠다는 본능이 작동할 텐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중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은요. 예.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응? 왜요? 300-400년 전에 왔던 그 유럽의 대지주 계층들이 네. 이미 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저기까지 있는 집들이 다 내 집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들만의 매매만 있어요. 한 채 두 채는 안 팔겠군요. 굳이 저거 왜 팔아? 그냥 단지를 분양하는 거죠. 서민들에게. 렌트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더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정권이 들었었을 때 이게 법률 용어긴 한데 점유취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 땅 아니지만 거기서 오래 살면 그거 내 땅 내 집 되는 거. 맞아요. 예. 그걸 통해서 부동산도 조금 분배를 하려는 정책들을 간간히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그걸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는 있어도 통상적인 매매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많이 되지도 않고요. 그 주인 자체가 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왜 팔 사람이 안 파니까. 네. 그래서 그 부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개인 계좌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 부동산을 관리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가 따로 회사가 있겠죠.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네. 자기네 집안의 박물관을 따로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대가 여기 와서 저 땅을 어떻게 개간했고 어떻게 됐고 그다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되게 묘하죠.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이게 사기업이고 사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고 근데 그 가족기업이 우리 부동산 개발 회사 방문하셨으니까 우리 박물관도 보고 가세요. 뭐 이런 맥락인 거죠. 네. 참 그렇군요. 우리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 우리나라 임대차는 집주인이 따로 있고 세입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집주인이 더 가난할까 세입자가 더 가난할까 보면 그때 다른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좀 늘려야 된다. 집주인이 기업인 한 기업이 뭐 100채 200채씩 아파트 갖고 있는 그러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는 개개인이 집을 갖는 시대는 끝난다. 다들 기업이 집을 갖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집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 네. 뭐 그런 분석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 보면 집값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벌써 우려되는 게 부동산 쪽에서는 상가 쪽의 시장이 6월 달에 이제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브라질에서요? 아니 한국에서도요. 브라질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 거의 영업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점이 거의 6월 달이라고 보셔도 돼요. 처음에 우리 2, 3월 달, 뭐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예. 코로나19 이거 뭐 퍼지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이렇게 심해질지 몰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나아지겠지 했다가 6월 달부터는 이제 셧다운이니 뭐니 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업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생겼다라고 예. 하면 드디어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뒤인 이제 올해 6월이겠죠. 아하. 이때쯤이면 저 이제 가게 내놓을래요 하고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물 내놓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계약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했지만 그러면 이 수많은 상가 건물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아니면 이 점포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주판을 금융계에서는 좀 튀기는 곳이 있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또 누가 임대하려고 찾아온다면 네. 이렇게 대거 쏟아질 때 사두자 상가를 그렇죠.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를 관리해 보면 어떨까 이런 거를 내부에서 TF팀 조성해서 논의하는 데도 있고요. 이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딘가 우리가 치킨집 하나 열려고 편의점 하나 열려고 뭐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일 경우 거기 한번 이제 건물주 만나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무슨 캐피탈이라든가 무슨 증권이라든가 이럴 수 있겠죠. 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큰 건물들은 보면 예. 가끔 서울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이 많으면 다들 주인이 있을 텐데 예. 도대체 부자가 몇만 명이 있는 거야? 그럼 건물 하나씩 있는 부자가. 저도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데 되게 그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 건물 주인이 그냥 기업, 아. 사모펀드 네. 이런 경우들이 다행히 대부분 그게 기업이니까 그렇죠. 다 개인이면 얼마나 우울하네요. 지나가면서 우울하고 배가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렇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토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더라도 한 1분 만에 그 토론의 도마가 뜨거워지는 몇 가지 주제가 있지요. 지역화폐도 역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은 최근에 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화폐라는 건 요 상품권 같은 거를 이 지역에서만 쓰세요. 뭐 경상북도 상품권, 경기도 상품권 그런 겁니까? 그렇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용도로 한정해서 쓰도록 하는 화폐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폐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간편 결제 많이 쓰시잖아요. 예. 거기 쓰시면 포인트 쌓이죠. 예. 그거랑도 비슷하고요. 항공사 마일리지하고도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하고도 비슷하고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 해주는 화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역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거는 이런 겁니다.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 안에서 특히 연매출 주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네. 화폐. 이게 이제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제한도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가게들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정책이죠.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까? 대략 어느 지역에서 좀 쓰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한다고 봐야 됩니다. 231개 지자체에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면 다 한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 사랑 상품권도 있고 뭐 예. 경기 사랑 상품권, 기타 등등 모든 지역 이름 붙인 상품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상품권 종이 형태로 발행이 됐었는데 요즘은 네. 카드 형태나 또는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이렇게 포인트를 얹어주는 것 같은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9만 원이나 이렇게 싸게도 파니까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절약 효과가 있어서 꽤 인기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 또 많이 사용도 된다는 또 통계도 나오니까 홍보도 되고. 맞습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한 7%에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예. 해주죠. 예. 근데 또 뭐 이게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도 가게들의 차별과 구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쟁거리인 듯해요. 그냥 돈으로 쓰면 어디서든 쓸 수 있고 그럼 소비자들도 편리한데 소비자들을 굳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정부 예산으로 그런 걸 그 불편함을 메워주는 이른바 보너스 포인트까지 줘가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켜보기는 하세요.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논쟁의 요점이 뭡니까? 최근에 가장 크게 논쟁이 된 것은 그 2020년 전반기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뭘까 생각하다가 소비를 촉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소비를 촉진하되 소상공인 대상으로 쓰고 그리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소멸 시한이 있었어요. 예. 그 돈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4조 원 이상을 풀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놓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그걸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풀었던 거거든요. 소멸 시한도 있지만 발행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게 하는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컨셉이어서 네. 그걸 두고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이 강하게 일었었습니다. 거기에 효과가 이어서 있다 없다를 그렇죠. 가지고 예. 끝나고 나서 또 이 조세연구원에서 예. 그 국책연구소죠. 예. 지역화폐는 사실은 한 지역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경제적으로 보면은 발행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네. 효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또 그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이 그 도정연구원이죠. 경기연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역화폐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후생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서 또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보연구소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찬반 토론인데 그럼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양쪽 연구원들이 연구를 좀 했다고 하니까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 어차피 그 지역에서 그 가게에서 쓸 돈을 지역화폐로 나눠줬다면 그거는 무용한 것이다. 그거 아니었다도 그 가게에서 쓸 건데 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다만 그 가게에서 안 쓸 거였는데 그 가게에서 썼으면 그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 거다. 그러니 그만큼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예. 한 가지는 지역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있다. 사용 제한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또는 대기업에서 뭐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것을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소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자영업자 정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 뭐 지역에서의 해당 업소들의 신용카드 매출이 늘었다든지 하는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게 경기연구원의 자료였었고요. 그거를 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기업 상점으로 가셨을 텐데 그중에 일부를 소비자들은 좀 불편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제품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 상인들 매출은 늘어나고 그 대신 소비자의 만족은 좀 떨어지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걸 지역 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경기 살리는 효과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드셔? 이제 하는 거라서 그걸 다 아우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옛날에 뭐 동네마다 구멍가게 있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몰락해가고 있죠. 사회가 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과거엔 뭐 60년대, 70년대에는 50% 이상 되던 자영업자 비중이 지금은 20%까지 떨어졌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지금도 어려운 분들 많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계속
몰락하는 부분이니까 구조조정되게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라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사업은 접으시고 다른 데 가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역화폐 같은 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명만 늘리는 일이다. 그렇죠. 정부 돈 넣어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렇죠.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비 경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네. 분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계속 연명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지역화폐도 비판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또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은 그걸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삶이고 네.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굉장한 후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을 하시게 하는 게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려면 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걸 따라잡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조해드리는 것이 좋은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고용 정책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일자리 구하시면 거기에서도 충돌이고 경쟁이고 또 인건비 내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렇죠. 조금만 도와주면 그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안 도와주면 운영 안 되지만 맞습니다. 그거 도와드려서 그냥 떡볶이 가게를 하게 하시는 게 최선이다 지금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분에게 인공지능과 코딩을 가르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구조조정인데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어요. 가능한 순간 또 그럼 젊은이 일자리 하나는 사라지는 거니까.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발명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뜨겁습니까? 역사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원을 따지고 가면은 그 이제 19세기 이 유럽에서 예. 이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하는 뭐 교과서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기업 자체를 공동체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민주주의적으로 1인 1표를 행사하면서 생산을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육이라든지 뭐 음식 식사라든지 뭐 이런 많은 복지들이 그 기업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도록 만들자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그런 기업들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초기에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그 내부에서 통용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하면은 1시간 동안 아이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아이 돌봐주면은 다른 집 아이 돌봐주면 나도 뭔가 어디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쿠폰이 생기는데 그 식사는 나가서는 못하고 그 협동조합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만 네. 할 수 있게 이런 쿠폰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역화폐의 초기의 시작이었고요.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그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그 경기도지사 하고 계신 이재명 지사가 그때 성남시장 때 또 예.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됐던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자영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퍼지게 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도입을 하던 끝에 네. 그 액수로 따지면은 2016년에 1,000억 원 조금 넘게 발행을 했던 것이 2019년에 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작년엔 사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지역화폐 9조 원이 발행이 되는데 네. 재난지원금을 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도 14조 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마다 또 나눠줄 지급을 때도.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 지역화폐입니다. 아직 집계가 안 돼요. 네. 수십조 원이 풀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점 단점 다 말씀해 주셔서 들을 때마다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단점도 있는 것 같고 저울질은 잘 안 됩니다.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걸 계속 한다고 하면 뭘 좀 보완을 하면 좀 더 장점이 많아질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거리인 것 같고 하나는 이렇게 다 일일이 경기도 따로 하고 서울 따로 하고 뭐 충청도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 화폐를 만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면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지 말고 다 지역 화폐로 하면 경제가 다 좋아질 텐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럼 이미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을 텐데 뭔가 지금 우리가 못 보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역화폐가 부각된 거는 항상 법정화폐, 말씀하신 한국은행 화폐, 중앙은행 화폐의 위기로부터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한 번 올 때마다 지역화폐 운동이 확
일어나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성공한 지역 화폐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라는 건데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의 도시가 있죠. 예. 거기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를 브리스톨 파운드라고 합니다. 파운드는 영국 돈의 네, 파운드 대표 영국 돈 단위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사업을 민간에서 해요. 화폐 발행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요. 네. 민간의 사회적 기업 형태인데 영국에서는 CIC 그러니까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지역 공동체 기업 뭐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발행을 민간 기업이 하는 거와 맞습니다. 같군요. 그거하고 예.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발행을 하는데 이제 지자체 브리스톨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월급을 그걸로 주고 정부에서 뭔가 구매할 때도 그거 가지고 지역 기업한테 구매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유통되도록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 영국 화폐하고 같이 유통이 돼요. 이런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역 화폐를 꼭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하는 한 가지 방식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천에서 화천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발행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논란이 되기 한참 전부터 했었어요. 예. 근데 화천사랑 상품권은 주로 누가 사용을 했냐면 관광객들이 사용을 했어요. 화천 가서 그렇죠. 좀 싸게 줬나 보죠. 10만 원짜리 상품권 맞습니다. 9만 원에 팔고. 네, 그 예. 화천에 가서 저 무슨 축제 같은 데 참여하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화천사랑 상품권을 막 팔았어요.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사서 들어가서 원래는 5만 원 써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잇 하고 8만 원짜리 상품권을 쓰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상품권의 전략이었고 꽤 성공적이었거든요. 뭐 낙전도 있고 그럴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관광객이 서울에서 화천을 가야만 서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야만 돈을 쓰면서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지역 화폐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 발행한 화폐,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지역 안에서 씀으로써 그 안에서 돌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이 되지 않으면 지역 화폐도 균형이 안 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은 안 된다. 안 됩니다. 서울이 제일 좋고요.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해야 하면 제일 좋은데 서울이고 그다음 좋은데 경기도고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의 구매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지역 화폐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발행해서는 요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지역 화폐 발행을 지금은 발행을 하면은 보조금을 지자체에 좀 주는 방식으로 승인을 그냥 해주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사실은 차등을 둬야 되게 되죠. 지금 예를 들면 4%를 중앙정부에서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줘요. 지역 화폐 발행하는 데는 돈 드니까 10만 맞습니다. 원짜리 9만 원에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그중에 부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걸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강원도 상품권을 서울 시민들이 많이 사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가서 쓰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강원도에서 무슨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것은 친환경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소비를 할 때만 쓰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이런 보조금을 주기. 보조금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워서 다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상황, 급박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친환경차 사면 정부가 일부 보조금 주는 거,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좀 더 해주는 거. 그게 결국은 그런 데서 쓰시면 정부가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책이니까 유사한데, 이 대표님 말씀은 그게 지역 간으로도 오가면서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그렇죠. 지금은 서울 사람이 전라도 가서 돈 쓸 때 꼭 도움될 만한 뭔가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쓰지 않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서울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을 받으면 예. 서울 안에서만 써야 되죠. 그게 좀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줄 때 그렇게 주지 말고 전자 방식으로 상품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준 후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 상품권 다운로드 받을 때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에 계신 분이 전라도 상품권 살 때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야 되지만 서울 분이 그거 살 때는 정부가 10,000원 더 줘서 8만 원에 살 수 있게 하면 그건 또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대개는 번뜩 드는 생각은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경우들은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말씀을 또 드리자면 지역화폐 정책을 지역에서 하시면 안 되고 네. 중앙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균형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지역화폐 이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네. 가면 지자체들의 자율성은 높아지는데 자율성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지자체는 서울이 됩니다. 그다음이 경기도가 되고. 부유한 지자체들 순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중앙정부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돈을 쓸 거면 그냥 그 돈 모아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쓰고 지역화폐는 그냥 안 쓰면 그럼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아닌 겁니까? 그거는 번거롭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영업자를 보조를 한다든지 또는 실업자들을 구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원 정책하고 지역화폐 정책하고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화폐 정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화폐량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약간 광의의 기준으로 통하는 M2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올해에 10% 이상은 다들 늘어난 것 같아요. 20%씩 예. 늘어나고. 근데 경제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거나 0% 뭐 1%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화폐가 10배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화폐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돈은 돈다고 해서 돈인데 잘 돌지가 않아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폐 얘기가 나오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같은 게 각광을 받는 것도 실체가 없지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렇게 법정화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데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게 암호화폐 붐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시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도 중에서 시장에서 벌어진 시도가 간편 결제에서 나오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점점 이 사실은 힘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쪽에서 보면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화폐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정책을 펼쳐 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 화폐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보세요? 네, 근데 다양한 형태가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소상공인들 물건 사면 뭐 10% 깎아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이걸 넘어서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물건 사면 10% 깎아준다. 또 친환경 기업에서 물건 사면 10% 깎아준다. 그 화폐는 따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화폐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미래 경제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면 소비가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갑에 카드가 뭐 한 30개 될 것 같고 여기에도 3만 원 충전돼 있지 맞아. 요거는 그러면 뭐 지역 소상공인 매출 5억 이하에다 쓰기로 하는 카드지. 그럼 요걸 뽑았어야 되는데 요걸 뽑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야, 그러면 근데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한 혁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신용카드 회사들하고 지자체들하고 계약을 맺기 시작해서요. 예. 신용카드에 그냥 얹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쓰면 만약에 그 쓴 대상이 소상공인이면은 지역화폐가 나가고요. 네. 대기업에서 결제하면은 그냥 화폐가 나갑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할 때 그냥 청구를 그렇게. 대표님 바로 그 거죠. 점입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지역화폐 없었던 시절에 쓰던 소비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는 신경 안 쓰고 쓰면 알아서 분배가 되면서 포인트는 쌓인다는 거면 그로 인해서 그게 더 사용되거나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기업에 더 쓰거나 또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신경 써서 그 카드 꺼내서 써야 소비자들의 불편만큼 그 기업은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쓰면 우리가 알아서 그 포인트 쌓아주겠습니다 하면 정말 알아서 쓰실 거고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서 아니요, 이게 그건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를 이번 달에 한 50만 원 써야지 나한테 무슨 포인트가 생겨요. 네. 50만 원 이상 쓰면 뭐 다음 달에 3만 원 깎아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카드가 여러 장 있지만 대충 이 카드를 주로 써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쓴단 말이죠. 그렇죠. 60만 원 쓸 때도 있고 70만 원 쓸 때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건데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저는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하는 얘기고 대표님은 그럼 그 정도도 안 아프고 세상 좋아집니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참 잘 이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역화폐 논쟁 어떻게 풀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역화폐가 발전하게 될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네요.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준비해드린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